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7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자, 방송 시작할게요. 자, 22년도도 벌써 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는 건지. 에코가 있어요? 에코가? 지금도 그러신가요? 다른 거 만든 게 없는데, 에코. 에코, 에코. 자, 지금은 어떠신가요? 다시 한번 좀. 세팅된 그 상태라 크게 무리는 없으실 텐데 이상이 있으면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고 몇 가지 좀 지표를 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좀 지표를 좀 확인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수급도 좀 체크하고 목요일 날 만기인데 만기 지수 좀 목표를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 지수 목표를 좀 잡아보고 내일 주중에 좀 매매할 만한 단기성으로 매매할 만한 종목들 어, 체크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6월 한 달 7월 초까지 쉽지 않은 행보를 지수가 가다가 일단은 지수가 안정이 되는지 몇 가지 먼저 좀 금요일 날 지표를 먼저 좀 볼까요? 금요일 날 지표, 금요일 날 지표 보도록 합니다. 우리 시장 글로벌 지표들 몇 가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S&P 500 20선 위에 올라오고 요거에 대한 파동 분석 자료도 있다 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금요일날 상승하고 유가도 일부 좀 오르긴 했는데 약간 추세가 좀 꺾인 듯한 분위기고 환율은 여전히 1,30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점이 1,311원. 환율이 내려오질 않네요. 환율이 거의 뭐 미친 수준입니다. 잘 안 들리세요? 지금은요? 환율이 거의 미친 수준입니다. 네네. 자, 어쨌거나 5월의 고점과 6월의 고점, 7월의 고점이 높아지면서 기술적인 힘은 좀 약화되는 듯한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힘은 약화되는 흐름이에요. 이게 어, 원래 고점을 기술적인 흐름입니다. 다른 변수를 떠나서 고점을 또 넘기고 또 넘겨서 꺾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상승 탄력이 약화되면서 내려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파동론입니다. 만들어지는 게 파동입니다. 하락도 마찬가지고 상승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뭐 어차피 환율이 오르기 시작한 것은 21년 초반부터 저점 찍고 1월 1일 날 저점 찍고부터 오르기 시작을 하긴 했지만 1080원부터 많이 놀랐네. 고점에서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지는 게 힘이 상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는 끝자락인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지만 쉽게 1,300원을 이탈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합니다. 자, 우리 지수의 문제 중에 하나는 환율이기 때문에 환율을 점검해 봤는데 힘은 좀 상쇄되고 약해지는 듯한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금요일날 상승 양봉 만들다가 결국에는 시가 아래로 살짝 밀리면서 마감을 하고 장중의 수급은 외인들이 며칠째 계속 현물 매수로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들은 뭐 금융투자는 수급이 매도로 나오지만은 매수했던 뭐 물량들이 있으니 매도 나오는 건 당연한데 연기금은 여전히 매수를 안 해주고 있죠. 그렇죠? 매수를 안 해주고 아베가 저격당했다라는 얘기 들자마자 물량 확 쏟아내가지고 주가 빼놓고 되게 슬픈가 봅니다. 기관들은. 자, 어쨌거나 수급 상황으로는 종가상 외인들은 2,400억, 현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 기관들은 연락에 매도해대고 업종들은 전 업종에 다 걸쳐서 매도를 합니다. 금융투자는 전기전자에 집중이 되어 있고 기관이 과연 언제쯤 매수로 따라서 강하게 매수로 돌아서 들어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연기금이 과연 올해 매수를 할지도 의문입니다. 물론 투신이나 사모펀드들은 시간이 지나면 올라올 수도 있겠죠. 금융투자도 뭐 매수 매도 반복하니까 누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 연기금 매수가 언제부터 계속 들어올지 여전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연기금이 물론 이제 자기네들 운영 자금 가지고 수익 연평균 6% 수익 내는 건 좋아.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 네, 연기금의 롤 자체가 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저렇게 매도로 일관을 해야 되는 건지, 한국 주식을 팽시키고 해외 주식만을 고집을 해야 되는 건지,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 늘려야지 맞는 건지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은 저는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건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예요. 정책적으로. 근데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어찌 하겠습니까? 네. 윗대갈림들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알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지금 현재도 뭐 그런 듯한 느낌밖에 안 드니 어쩌겠습니까? 이 또한 기다려야 될 문제고 누군가 나와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될 문제니. 그러니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정치적으로 놀지 말고 정책적, 경제적으로 놀자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쓸데기 없이 정치적인 거 가지고 뭐 누구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정책과 경제를 가지고 우리 좀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거기에 정치가 들어가면은 달라진단 말이에요. 관점이 달라지고 색깔이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제발 그런 생각을 좀 하지 맙시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경제를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년 동안 저는 그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자 아무튼 금요일 날은 그러한 상황에서 아베는 사망을 하고 뭐 그게 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었지만 장중에
장중에 변동성의 현물 수급에 있어서 기관들이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게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재밌습니다. 너무 슬퍼서 저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외인들은 선물을 매수를 하다가 시간차를 두고 그때부터 매도하고서부터 막판에 좀 줄여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 매도를. 자, 누적으로 볼 때는 금요일날 외인들의 현물 수급은 아니 선물 파생 수급은 푼 매수가 많았습니다. 외가격까지. 풀도 물론 외가격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외가격까지 포함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푼 매수가 많아져서 월화수목 목요일이 만기인데 315를 317을 얇게 만들어 놓고 있다가 금요일 날 315를 중심으로 전후에 벽을 상당히 두껍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 두께라고 하더라도 누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이 커지는 구조인 것은 사실이에요. 전화가정 계속 봤듯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이 커지는 구조예요. 하단도 307, 8에서 312로 살짝 올라오는 모습이고 뭐 320, 303, 310, 320, 330 가면 수익이 훨씬 커지는 구간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기관 시기들이 문제, 기관 시기들이. 이 자식들이 지금 포지션이 하방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돌대가리든지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방을 두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320 정도인데 과연 거기까지 외인과 기관들이 타협을 볼 것인가가 좀 관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수급으로 볼 때는 그러합니다. 수급으로 볼 때는 그러합니다. 우리 옵션 가격 구조로 볼 때는 풋 개념으로 볼 때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이 커지는 구조이고 콜 쪽을 볼 때는 걸리는 자리가 있어서 과연 이거를 무시를 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13일인 수요일날 미국 CPI 발표가 있죠. 뭐 전 세계가 여기 초점 맞춰져 있어요. 우리나라 한은도 뭐 여기에 초점 맞춰서 지금 13일날 어떻게 될 것인가. 오매불망 미국의 CPI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꼬락선입니다. 자, 어쨌거나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3일날 발표를 놓고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시나리오를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인들의 포지션은 317까지 일단 단기 저항이 있어요. 물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이 커질 수 있는 구조이긴 하지만 과연 여기를 돌파해서 치고 갈 것이냐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하고 같이 좀 맞물려서 좀 보도록 할게요. 현재 310이고 320인데 저항은 위로 가면 이제 315, 317 저항이 있어요. 단기 저항은 있어. 21선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 어제 미국도 살짝 오르고 야선도 올랐으니 과연 돌파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21선 내려올 테고 올라앉아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첫 번째 320을 몰이를 해서 지금부터 320까지 CP예요. CP면은 지금 310포인트니까 2.78% 정도 가면 돼요. 하루만 해도 갈 수 있는 거리고 이틀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 13일 날 발표를 하면서 갖다 찍어버릴 것이냐. 아니면 21선 타고 횡보를 시킬 것이냐. 알겠죠.
그리고 결과가 나와서 나쁘면은 한 번 더 폭락, 좋으면은 변동성, 다음 날이 만기니까 만긴 날 결과 변동성 만들겠죠. 변동성 만들면서 외인들 포지션 맞춰서 종가 갖다 맞추기 게임 하겠죠. 기술적인 흐름으로는 다른 무리가 없으면 이 정도 올라와서 내려앉는 게 맞아요. 딱 좋은 모습이에요. 기술적인 흐름으로는. 근데 시답지 않고 안 좋은 분위기 나면 여기서 다시 내려왔다가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죠. 또한 또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외인들이 위에 315 전후로 벽을 쳐놓고 있으니 단기 벽을 쳐놓고 있으니 올라가다가 밀리고 밀리고 할 수 있겠죠. 그 벽을 걷어내지 않는 이상 녹록치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맥스 310에서 315, 7 정도 사이에서의 움직임. 혹여나 분위기가 조금 껄끄럽거나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312 정도에서 아래쪽으로 305나 307 정도까지의 움직임.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내일 월요일이니까 월요일은 항상 전통적으로 전통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개인들의 수급이 워낙 강하고 농담 삼아서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주말만 되면 장롱 속에서 맷돌 돌려서 돈 끌어당겨서 어떻게든 월요일마다 들어오는 그 자금들이 내일 또 들어오면은 미국장 상승에 갭 뛰어가지고 또 음봉 한번 찍어 누를 가능성도 있고 그게 돌린다 그러면 적어도 두세 시간은 갔다가 오후에 돌려서 양봉 올려줄 가능성도 있고 지금은 지수를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분명 지수와 주가들은 바닥을 다지고 있고 바닥 권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닥 저점을 맞추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저점을 맞추는 건 신의 영역이에요. 두리뭉실 얘기하는 게 두리뭉실 얘기한다고 전문가가 그것도 못 맞추냐고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혼자 공부해서 맞추라고. 신의 영역이라고요. 바닥 권역은 권역일 텐데 차트만 가지고도 바닥을 맞출 수 없는 거고 지금의 상황은 대외 변수들이 작용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흐름이 어떠한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변동성을 쉽게 맞추면서 예측하면서 가긴 하되 예상해보면서 가긴 하되 과거처럼 정상적인 흐름에서 만들어가는 것처럼 쉽게 예상하고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의외의 변동성이나 변화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항상 얘기하듯이 우리 시장은 유기체인데 개인들의 피와 땀을 양식으로 자라나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시장 앞에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지금까지 이 시장에서 생존하고 살아온 사람들도 지금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변수들이 발생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누가 뭐 이 시장을 이길 수 있을 거야. 여기서 또한 견디고 버티고 생존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의지와 노력과 자세를 가져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한 선배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와 계세요. 파생시장에서 15년을 정말 잘 해오신 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참 멋진 선배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속내를 다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속내를 다 표현하시는 건 아닌데 딱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합성, 옵션 합성. 네이키드 매매는 파생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합성을 해야 되는데 옵션은 매도 게임이기 때문에 매도 합성을 해요. 자금력 큰 웨인이나 메이저들은 다 매도 합성을 합니다. 매도 합성을 하면은 저는 매도 합성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냥 이야기만 들었죠. 근데 매도 합성을 하면은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확률 87%벌 수 있는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오셨는데 이러한 상황도 이러한 상황도 시장의 유해 변동성과 함께 이런 상황이 되면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만큼 이러한 최근의 장세에서는 특히 올해의 장세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V자 반등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식이든 파생이든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은 결코 개인이 이길 수 없는 존재이며 항상 겸손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적인 마음 자세인 거죠. 자, 수요일 날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될 텐데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달라질 수 있겠죠. 자, 발표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 결과가 좋게 나오느냐, 좋게 나온다는 얘기는 CPI가 안정화되느냐, 아니면 다시 올라가느냐. 지금 뭐 최근 분위기로는 올라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아마 조금 안정화되면서 내려오지 않을까 아마 다들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누구나 다 생각하는 상황이면은 시장의 방향은 다르게 누구나 다 생각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 다음 날이 우리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장이 이렇게 소나기에 놀아난다고 하는 건데 외인들의 전체 공매도 비율 중에 외인들의 비율이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주말에 자료를 봤는데 나오는 자료를 봤는데 8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근데 기관과 외인들 문제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정의원 분도 물어보고 그러셨는데 공매도는 없어지면 안 되는 제도이긴 해요. 폐지시킬 수는 없는 제도, 불가피한 제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외인과 기관들은 담보 비율이 105%고요. 기한이 무제한이에요. 기한이 없어. 상환 기한이 없어.
외인 기관은. 근데 개인은 140%에 3개월, 4개월이란 말이지.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이거 개선 안 하려고 한다고. 최소한 이거부터 잡아가야 되는데. 이게 잡혀야 되는 거야. 근데 윗대가리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왜? 눈치 보는 거지. 기본적으로 제도는 어디서 가져왔느냐? 미국의 시스템 가지고 온 거거든요. 미국 시스템. 미국 눈치 봐야 되는 거지. 그냥 개미들만 피 빨리는 구조밖에 안 되는 거죠. 개인들은 3개월 안에 갚아야 되는데 외인 기관들은 뭐 주구장창 가져가도 돼. 개인들 다 털릴 때까지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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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쇼커버링 해놓으면은 다 털리고서 올라가는 거지. 불합리한 거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 정치 가지고 비판하지 말고 정책과 경제 논리를 가지고 보시라고. 시장 논리를 가지고 보시라고. 어디서 주식하는 사람들 정치 가지고 누구 어떻고 누구 어떻고 비판하지 마시라고요. 제대로 정책적인 거 그들이 시장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방향을 잡아가는지 초점을 맞춰서 비판을 하거나 하시라고. 짤데기 없이 얘기하지 말고.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현실입니다. 자, 좀 가외적인 이야기로 빠졌는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좀 생존을 해야 되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외인들의 수급과 외인들이 생각하는 방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 단초가 되는 게 파생이잖아. 위클리를 만들어 놓고 가는 게 왜 그래? 갖다 바치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다르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심플하게. 갖다 바치는 거지.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지. 과거에 조공 갖다 바치고 사람도 갖다 바치고 갖다 바치듯이 갖다 바치는 거지. 이게 금융 정책인 거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깨닫고 절실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정치를 비판해야 된다니까. 큰 정치부터 시답지 않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자꾸 이쪽까지 여기까지 얘기가 나와서 흥분하게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엔 그러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식하는 사람들은 좀 이해하고 깨닫자고요. 그런 것들이 바뀌어지고 좋아지기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주장하고.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만기를 놓고 수요일, 목요일에 변화한 변동성은 그러할 가능성을 좀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315, 317을 못 넘어갈 가능성. 넘어갔다가도 포지션 변화가 없으면 눌릴 가능성. 중간에 다른 변수가 생긴다 그러면 한번 눌렀다가 올려줄 가능성. 밀려도 300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워낙 지금 포지션 자체가 외인들은 하방 경직성을 300, 305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밀리기는 힘들 거예요. 밀리기는 힘들 거예요. 어떻게든 지지를 시킬 겁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320 올라갔다가 눌리느냐,
그냥 310에서 315 왔다 갔다 하다가 적절히 만기를 치르느냐? 정말 외인들의 포지션 변화가 생기고 기관들하고 타협이 잘 된다 그러면은 가다가 위로 치고 올라가느냐 정도?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적인 모습은 320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 주길 기대를 해봅니다. 저도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기술적인 흐름으로는 충분히 시간차가 있더라도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기술적인 흐름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기를 놓고 있으면 이 만기가 작용하는 변수는 외로 기술적인 흐름을 무시를 하는 경우들도 많았다 보니까 또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일봉에서의 이러한 지금 요 변동성의 모습, 여기서의 이런 변동성, 이 앞에서도 있었죠.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놓고서 생기는 변동성이 있죠. 하락 변동성. 이런 변동성 이후에는 일정 부분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 주어요. 이 기술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코로나 때도 빠르게 만들고 반등을 해주고 올라가면은 반등해주고 내려와도 올라가면 하락해주고 내려오면 일정 부분 반등해주고 근데 이번에 1월 이상으로 변동성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더라도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그죠? 밴드가 상단선이 있고 21선이 여기 가고 있으니 이러한 모습으로 수축이 되었다가 방향을 잡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래로 갈 것이냐 위로 갈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뭐 그동안의 문제가 인플레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등등등등 대변수가 컸었으니 이게 안정되어 간다 그러면은 하방보다는 상방의 비중을 놓고 생각을 해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 지금의 자리에서는 하락 파동도 다 만들어지고 일정 부분 어느 정도까지 하반기에 상승하느냐에 초점 맞춰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자, 이것은 지금 S&P 500 기준으로 본 자료입니다. S&P 500이 지금 연초부터 연말부터 고점 찍고 하락 파동을 만들었어요. 하락 파동 만들 때 이렇게 3파를 만들죠. 하락 1파, 반등, 하락 2파, 반등, 하락 3파. 큰 흐름에는 만들고 반등 중이에요. 이후에는 이제 쌍바닥을 만들거나 약간의 짝꿍둥이 형태의 모습을 만들면은 이제 헤드앤 숄더 패턴이 되는 거고 아니면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S&P 500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지수만 가지고 기술적인 흐름을 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연동이 되는 경우가 있고 워낙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우리의 수출 지표가 주요한 이제 글로벌 경제 지표 중에 하나로 작용하기는 하는데 미국의 지표를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보여지는 자료들은 이제 미국의 테크주들 워낙 많이 빠졌죠. 기술주들 빠졌는데 지금 뭐 근 10년 동안 보면은 테크주들 위주로 자금 유입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거. 하락하면서 그 S&P 500에서의 스마트 검정색이 S&P 500이고 이게 보라색이 스마트 머니 플로우 인덱스인데 스마트 머니가 밑에 내려오면서부터 급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미국 S&P 500 기준으로 스마트 머니의 개념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과연 지금이 베어마켓 랠리냐, 여름 랠리냐,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냐 생각을 해볼 자료인데, 아이고 이렇게 좀 봅시다. 이게 뭐 나스닥의 지수 종목들을 가지고 하이로우 레이쇼를 만드는 건데, 역대 보면은 이게 지금 붉은 점들이 저점 자리였어요. 바닥 자리를 표시를 한 건데, 그때 이후로 나스닥 지수는 상승을 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아래로 훨씬 내려와 있다는 이야기죠. 과연 이걸 보고서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더 내려가고 지수가 더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올라오면서 이후로 이때처럼의 모습이 만들어지더라도 이후에 1년 뒤, 2년 뒤에 현재보다는 최소한 위쪽으로 올라갈 것을 봐야 될 것이냐를 볼 수 있는 어나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이 지표를 봐야 될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지표인데, BOA 풀 앤 베어 인디케이터인데,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다가 지금은 7.7까지 올라왔어요. 점점 셀에 대한 투심이 약화되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그리고 저도 최바닥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냐? 이게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하루 이틀의 변동성 가지고 이 지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조언이나 권역으로 봐야 되는 거지. 지금이 과연 더 한 번 더 저점을 깨거나 한 번 더 지금 반등을 했지만 내려오더라도 위쪽의 방향의 비중을 두고 우리는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추가로 하락하고 더 빠진다 쪽에 초점을 두고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 자료들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해석하는 것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이제 주요 지표들 보는 것은 요것을 마지막으로 좀 넘어갈게요. 자, 요것은 저는 이제 부동산 쪽도 투자를 하니까 부동산 이야기를 과거에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조금 가격 발언을 할 수도 있어요. 예, 한국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입니다. 졸라게 높죠. 영국, 미국, 선진국 평균 73인데 우리는 97.9예요. 조만간에 가계부채 터지겠죠. 이걸로 볼 때는. 그렇죠. 망하겠네, 대한민국. 그래서 부동산 붕괴되거나 폭락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저 데이터의 근거가 무엇인지, 다른 나라와 다른 차이점이 무엇인지, 맞물리면은 지금의 우리 지수도 그렇고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자꾸 이제 부동산도 우리 지수도 우리 경제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저 우리나라 데이터는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가계 부채 비율에 포함된 데이터는 전세금이 포함이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아니에요. 왜? 월세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세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게 부채로 잡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빼면은 평균 얼마나 내려올까요? 근데 저 데이터만 보면 우리나라는 조만간에 가계부채 때문에 경제가 붕괴되거나 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볼 때도 어떠한 관점과 그 속에 있는 데이터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 데이터에는 전세 자금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게 선진국 평균하고 매칭을 시켜서 봐야 될 데이터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과연 가계부채가 우리는 크니 GDP 대비 비율이 크니 경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 부동산이 붕괴될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저런 거죠. 저도 다시금 확인해 봐야 되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건 그러합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저러한 위험성 때문에 지수가 더 하락하고 폭락하고 그쪽을 봐야 될지 아니면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미국의 지표들과 플러스 같이 맞물려서 우리 지수가 바닥권에서 시간차를 두더라도 서서히 급하게 올라가기는 지금 분위기로는 쉽지 않아 보이고 시간을 두더라도 만들어서 올라갈 가능성을 보는 게 좋을지. 경제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부동산과 주식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경제 망가뜨려 놓고 누구는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거 아니라고 그러고 있고 참 훌륭한 나라죠. 우리는 그러한 정보들을 그냥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 말고 나머지들을 조금 더 정보를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그런 건. 그 정도는 노력하면서 볼 필요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정답은 아니에요. 다 맞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파악하고 알고 이해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모르는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하니 지금 상황에서의 지수는 바닥권인데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하반기까지는 뭐 정해한 방송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한 부분이지만은 뭐 잘 만들어가면 350 올라가면 360일 수 있을 텐데 녹록치는 않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어요. 코스피로 볼 때는 뭐 2,600, 2,700 정도 라인이 됩니다. 일단은 뭐 미국에 나오는 인플레와 금리 지표들이 주요하니 우리는 체크해보고 가야 될 부분이겠죠. 그리고 그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외인들은 한국 시장을 놓고 파생 게임 하기 워낙 좋으니 공매도 비율이 전체 공매도 중에 80%를 7, 80%를 차지하는 게 외인들이니 쇼커버링 들어오면 지수의 반등폭이 상대적으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조심스럽게 볼 수 있는 차월물도 보면은 풋 매도의 비율은 큽니다. 하지만 콜 매도도 있어요.
그러니 8월까지도 제한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을 봐야 되겠죠. 물론 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도 있어요. 기관들이 사놓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 물량이 주고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는데 외인들이 뭐 여기 콜 매수 외 기관들처럼 이렇게 매수 왕창 해놓고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올라가면은 얘네들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야 뭐 지금 뭐 살짝 슬쩍 본 것뿐이고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과정을 봐야 될 텐데 현재 모습으로는 외인들은 그다지 빠르게 지수를 올리거나 하려는 의지는 없어 보인다라는. 하지만 누적으로 볼 때 외인들은 6월 달 이후로 11,800개 선물 매수를 해주고 있어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올해 6개월 동안은 내내 누적으로 외인들이 선물 매도를 했어요. 45,000개까지 최대. 지금 한 달 만에 외인들은 누적으로 이 패닉셀에서 11,000개를 12,000개를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죠. 더 아래권에서 매수가 많죠, 사실. 여기서 매수한 걸 9월 물인데 매도를 확 바뀌기 전에 더 아래로 뺄까요? 위로 올릴 가능성이 높을까요? 자, 지금 보여드렸던 지표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미국과 관련된 지표들. 그죠? 외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을 놓고 움직여 가려고 하는 파생 지표, 선물 지표 있어요. 방향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속도의 문제보다는 방향의 문제를 일단 놓고 봤을 때 어느 쪽 방향의 신뢰도가 높을 것인가를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느 쪽 방향일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쪽 방향일까? 생각을 하고 시간을 두면서 또 한번 외인들이 만들어가는 숨은 의도가 어떠한지 파생 수급을 보면서 체크해 가도록 해봅시다. 수요일에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하니 수요일 날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서 간단하게만 좀 종목들 이야기할게요. 금요일 날은 아베 때문에 그런지 모나미가 급등을 하고 참 재미있어요. 테마 보면 재미있죠, 그죠? 재밌습니다. 뭐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한나라의 총리 역을 했었던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이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서 초점 맞춰진 게 리사이클링 쪽, 리사이클링. 그리고 그 전에 기관들이 조금 가지고 놀았던 종목들이 일부 좀 반응을 하는 모습도 좀 보여졌고,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좀 있었고, 그러합니다. 뭐 그다지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테마가 집중적으로 움직이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고 뭐 애국 테마로 모나미 움직인 거 정도. 그다음에 이제 리사이클링 쪽으로 세림 BNG, 뭐 삼륜과 에코플라스틱 좀 움직였죠. 플라스틱류들이 세림 BNG가 대장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신규주들 좀 움직였고 아침에 그냥 철도주들 주말에 철도주 얘기 저기 목요일인가 철도주 얘기 나오는 철도 이야기 나왔는데 이거 재건과도 좀 살짝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냥 인프라 파괴됐기 때문에 인프라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철도기 때문에 그래서 대아티나 푸른 기술이 갭 왕창 떠서 움직이다가 정확권에서 기술적인 장 기가 막히게 받는 음봉으로 밀려버리고
뉴스는 저기 내용은 보기는 했는데 이렇게 갭 떠서 목 나오 갭 떠가지고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갭을 왕창 뛰었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HLB 좀 움직인 거 있고 그다음에 노터스도 좀 움직였죠. 그리고 뭐 개별 이슈로 움직인 애들 좀 있고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탈모 안정성 탈모 화장품 얘기 나오는데 이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1200일선 자리들이 상당히 괜찮은 자리죠, 그죠? 것들 뭐 무증이 한번 뜨다 보니까 무증 이슈가 가진 애들이 좀 움직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얘도 뭐 무증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움직였고, 그다음에 코로나 좀 확진자 증가하니까 일부 몇 개 종목들 움직이고 이렇게 개별 이슈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좀 나타났어요. 두드러진 건 없어. 지수는 좀 오른 듯한데 오후에 좀 밀리면서 그냥 쏘쏘 개념 쏘쏘 정도로 시장 흐름이 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보면은 중소대형주 보면은 초반에는 이때까지 좋았죠. 코스닥 대형주 중형주 그러다가 그냥 왕창 아베 저기 뭐야 총격 이후로 그냥 쭉 빠졌다가 그냥 그 정도 선에서 그냥 마감되는 분위기가 돼버렸죠. 아, 좀 찜찜합니다 저게 아주 그냥 열심하고. 자, 계속 뭐 이야기했었던 뭐 자리 잡고 가니까 덕신 하우징도 우리 다시 수익권에 있어요. 한번 움직일 가능성 보시고 한대관계는 움직임이 별로 없는데 한번 돌파 가능성 보시고 그다음에 요것도 좀 보세요. 한일화학도 좀 보세요. 음봉 내려오면 제가 이야기하는 종목들은 항상 다음날 이제 음봉 내려올 때 아래 꼬리 노려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래 꼬리 노려보시라는 이야기. 패턴 나오면 항상 노려보시고. 네, 뭐 승일도 이게 뭐 무증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자리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혹시나 장대 음봉 한번 눌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 내려오면서 밑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밑에서 좀 잡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성으로 어떤 패턴이 나올지는 내일 봐야 되겠지만은 뭐 단기로 좀 내려오면 한일화학은 지난번에도 우리 잘 단기성으로 잘 먹었던 종목이었는데 이때 여기였을 거예요. 요날 음봉에서 매수해서 요거는 몇 가지 좀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테마로는 아연 테마가 있습니다. 아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추세나 6월 페닉셀에서도 흐름 괜찮았던 종목이죠. 수급도 그렇고 추세도 그렇고 단기간점에서도 양봉 나왔으니까 음봉 잘 노려보셔도 괜찮을 자리입니다. 좀 대응해 보시면 되겠고요. 지수가 이러하니 뭐 테마나 종목 흐름들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 보여요. 않고 이제 월요일 날 개인 수급이 좀 들어온다 그러면은 종목들이 조금 탄력을 받으면서 움직일 수도 있긴 할 텐데 움직일 수 있긴 할 텐데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금융투자 수급이 연기금도 매도하고 금융투자의 수급이 일부 매수가 들어왔지만은 1,800억 매도하고 누적으로 매수. 오늘 금요일 날 매도를 했던 것 때문에 일부 매수로 전환이 되어서 초반에는 개인 수급 때문에 밀리더라도 혹은 초반에 매물이 좀 나온다 그러면은 목요일처럼 매도하다가 돌아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또한 수급은 현물 수급은 금융투자 수급이 조금 파워풀해요. 우리 시장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수급은 금융투자 수급 보셔야 될 것 같고 외인들이 며칠 동안 몇천억 좀 매수를 해주긴 했는데
매수해 주긴 했는데 외인들 현물 수급의 변화도 선물하고 같이 좀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요거 외인들 풋 매수가 늘어난 게 있어서 이게 풋 매수 늘어난 게 내일 수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지금 누적으로 당일날 여기 요 구간에 지금 315 아래로 300에서 315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게 매도가 많이 쌓였던 구간이에요. 이게 매도가 많이 쌓였던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다가 올라와서 이거를 매수를 했다는 얘기는 매도한 거에 대한 차익 실현일 수도 있어요. 차익 실현 물량에 포함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외인들의 선현물 수급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물론 금요일, 월요일이라 개인 수급이 초반에 많이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적어도 한두 시간이 지나야지 될 거예요. 라는 생각하고 좀 종목들 매매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시대였거나 시장은 우리가 넘어서거나 극복할 수는 있어도 이길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겸손하게 대응하는 관점에서 시장을 읽어가면서 대응해 나가고, 어쨌거나 하반기는 V자 반등 형태보다는 완만하게 천천히 만들어가는 흐름이 되어질 가능성을 놓고 우리 뭐 중장기 투자 전략과 단기 매매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거래 대금이 증가를 하는 것은 현재 6조 4천억이잖아요. 6조 이하로 내려왔었는데 여전히 완전히 지금 씨가 말라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거래량과 거래 대금으로 봐서는 코스피도 7조 원이고, 그죠? 이게 거래가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투심 자체가 회복이 돼야 되니까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올라와야지 투심이 회복돼서 이제 좀 매수해도 되나? 지금까지 반등하면 매도를 해야 되나? 막 이 이야기가 언론에서도 많이 나고 했는데 지수가 좀 안정 흐름되고 미국의 인플레가 잡히고 그러면은 이제 조금 매수해 볼까? 매수해도 될까? 심리 자체가 투심 자체가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 또한 시간이 필요한 문제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모든 건 시간과의 싸움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중장기 투자 전략과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같이 가져가 보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자, 아무쪼록 힘겨운 장세의 연속이긴 하지만 그러한 관점에서 좀 어떻게 뭐 흐름에 따라서 리밸런싱도 잘 가야 될 텐데 리밸런싱까지도 고려를 해서 밸런싱 급하게 움직이는 장세는 아닐 테니까 그런 전략들을 잘 만들어 가면은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현재의 바닥 권역에서 이후에 사이클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인플레도 잡히고 금리도 일정 부분 안정권에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인플레와 같이 자산 가치도 어느 정도 완만히 상승을 하게 될 테고 이러한 것들이 파동이 같이 맞물려서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면은 지수는 어, 느리더라도 이때처럼 가파르고 이때처럼 또 가파르고 이러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완만하게는 시간을 두고 우상향으로 보는 게
마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지수는 저는 진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워낙 그 우리 지수가 저평가돼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최소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8천 이상 생각을 해야지 맞다라고 봐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간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일 거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관점 좀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최소한 그제도 이야기해드렸지 지나간 주에도 이야기해드렸지 2년 이상 보셔야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뵐게요.